호텔방 문이 벌컥 열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에 혼란해졌다. 그놈의 멱살을 잡은 나의 손은 떨렸고 바닥에 흩어진 신용카드들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 나는 67의 나이에 처음으로 원칙을 깨뜨렸다. 내 딸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67의 나이에 평생 쌓아온 원칙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다. 나 김영철은 부동산 업계에서 신뢰의 대명사였다.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67의 나이에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자산을 일궈냈다. 그중 절반은 수민과 무연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 평생 지켜온 원칙과 가치였다. 수민이 민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수민이가 강민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식에게 무릎을 꿇을 뻔했다. 제발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아버지의 평생 경험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수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부터 느꼈다. 그놈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을. 명함을 받아든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눈빛이 명함의 글자를 훑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부동산 회장이라는 단어에 멈췄다가 수민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0.3초 40년 경력이 포착한 계산의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명함을 도로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수민에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눈빛에 취해 있던 내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아버지, 민호 오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하던 딸의 눈빛이 아직도 내 가슴에 박혀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아버지로서의 무력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결혼식 날 나는 단 한 번도 웃지 못했다. 하객들은 내가 딸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내 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신랑 강민호는 식장 한쪽에서 젊은 여자와 속삭이듯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아내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말없이 그녀도 알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말이 필요 없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던 내 심장은 그날부터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수민의 집에 처음 방문했다. 신혼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내 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민아, 괜찮냐? 매일 행복해요, 아버지. 수민은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딸의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은 불안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반대했던 결혼이었기에 내가 옳았다고 말하는 건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 찢어진 명함 한 조각이 아직도 내 지갑 안에 있다. 그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증거처럼. 석 달이 지났다. 수민이 친정에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딸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수민의 옆에 앉았다.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고 차를 내주고 그저 곁에 있어줬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와 딸,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여자들만의 언어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수민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민아, 한번 얘기해봐라. 부부는 대화가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참았다. 다음 날 나는 아들 무연을 불렀다. 무연은 29의 나이에도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였다. 아버지, 이미 알고 계셨군요. 무연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자기가 나무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저도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매형 주변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내가 사위를 미행하고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이것이 부모의 운명인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무연아,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절대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안 된다. 그건 내 평생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야. 무연은 일주일 동안 그놈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내게 사진 몇 장을 건넸다. 호텔 앞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사위, 다른 날 또 다른 여자와 술집에서 나오는 그놈. 사진을 보는 내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를 읽었다. 내 아들도 누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나와 매형의 공동 계좌를 살펴봤는데 수상한 송금 내역이 여러 건 있어요. 누나가 제게 계좌 확인을 부탁해서 합법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호텔비, 명품 구매. 누나 몰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렸다.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40년 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나쁜 놈. 평생을 일하며 단 한 번도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업이 실패하는 것보다 내 딸이 배신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1300억이 무슨 소용인가. 내 딸의 눈물 한 방울도 막지 못하는데. 그날 밤 나는 수민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가 요즘 돈을 많이 쓰냐고.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만 내 딸을 이 수렁에서 빼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나는 오랜 친구 정현철을 찾아갔다. 현철은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직 검사 출신이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던 사람이다. 자네 얼굴이 왜 그래? 현철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40년 지기는 얼굴만 봐도 안다. 나는 이 친구 앞에서 무너지는 심정을 숨길 수 없이 울부짖듯이 한참을 울었다. 67평생 타인 앞에서 운 건 아내와 결혼하던 날 이후 처음이었다. 현철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저 그렇게. 한참 후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딸의 결혼 생활, 그놈의 배신, 내가 수집한 증거들. 현철은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영철아, 직접 잡아야 끝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현장을 잡아야 해. 현철이 잠시 멈췄다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써서는 안 돼. 그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자네가 평생 지켜온 원칙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내가 도와주지. 이런 인간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현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검사 시절
그는 이런 사기꾼들을 가장 증오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을. 하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해. 약속해, 영철아. 현철은 사설 탐정 한 명을 소개해줬다.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부동산 재벌이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었다. 탐정에게 내 지시는 단 하나였다.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요즘은 증거 수집이 예전보다 훨씬 쉽다고. GPS,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디지털로 남는다고.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달라고. 그날 밤 수민을 집에 불렀다. 수민아, 아버지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어떠냐? 나는 직접 그놈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수민의 찻잔이 받침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차가 넘쳐 테이블에 흘렀지만 그것을 닦지 않았다. 수민은 그 젖은 자국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버지, 민호 오빠는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오해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제가 자꾸 의심해서 민호 오빠가 많이 힘들대요. 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순간 그놈의 수법을 꿰뚫어 보았다. 수민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씨앗을 심어 그녀가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을 확신했다. 아내가 수민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참아요, 여보. 조금만 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오래도록 사업하며 수많은 사기꾼을 봤지만 그놈만큼 교묘한 자는 처음이었다. 돈만 노리는 자들은 쉽게 잡힌다. 하지만 마음까지 조종하는 자들은 다르다. 일주일 후 수민이 찾아왔다. 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아내가 현관에서 딸을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머니와 딸.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수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수민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아요. 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일주일 전 민호의 재킷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했다. 모르는 날짜, 모르는 금액. 그날부터 혼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단다. 민호 오빠 핸드폰을 복구했어요. 삭제된 메시지들, 통화 녹음 다 여기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분노가 있었다. 내 딸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몰래 녹음기를 사뒀어요. 민호 오빠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내 딸이 스스로 깨어난 것이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딸이 스스로 진실을 직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이. 잘했어, 수민아. 정말 잘했어. 이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무연도 합류했다. 누나가 용기 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누나가 혼자 그 고통을. 아니야, 무연아. 수민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책임이야. 아내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차 4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유대였다. 이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USB를 확인하는 나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꼈다. 그놈이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처가가 부동산 재벌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길어야 7년만 기다리면 다 내 거야.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7년.
그놈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67의 노인이 7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었다. 내 딸은 그 시간 동안 도구에 불과했다. 수미는 내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수민아. 이제 다 끝낼 거야. 탐정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왔다고. 오늘 밤 강민호 씨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자 3명과 함께요.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수민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결제한 흔적도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수민과 무연을 봤다. 가자, 오늘 끝장을 본다. 강남의 5성급 호텔 앞에 차를 세우자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 호텔의 지분 일부는 내 것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특별한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나는 현철이 마련해준 법적 서류를 매니저에게 건넸다.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우려하여 방문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탐정이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312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민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떨려요.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무연에게 눈빛을 보냈다. 무연아, 만약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말려야 한다. 내가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해. 전 재산을 모으며 지켜온 원칙을 이 순간 저버릴 순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놈의 목소리. 자기들, 오늘 제대로 놀아보자. 돈 걱정은 하지 마. 내 장인어른이 누군지 알아? 부동산 재벌이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완전히 취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무연히 내 어깨를 붙잡았다. 아버지,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번, 2번, 3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가 들어간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놈이 술에 취한 얼굴로 나를 마주봤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버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위에는 여자 3명이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채 누워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여러 개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내 딸의 이름이 새겨진 신용카드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민의 이름, 내 딸의 이름이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무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연은 즉시 휴대폰으로 방 안의 모든 것을 찍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카드 한 장 한 장, 술병의 브랜드, 여자들의 얼굴, 침대 시트의 상태까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다. 이것이 내 딸에게 하는 사랑이냐? 그놈은 당황한 채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아버님, 오해예요. 그냥 회사 동료들이고 부동산 재벌 사위라고 접대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장인어른도 젊었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놈은 처음부터 내 재산만을 노렸다. 딸은 1300억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놈은 나를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놈은 수민을 보자 더욱 당황했다. 여보, 이건 정말 오해야. 수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이혼해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소용돌이쳤다.
평생 폭력을 혐오해왔다. 67평생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른 적 없었다.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직원도 법대로 처리했다. 폭력은 약자의 무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다시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나는 내가 평생 지켜온 사람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내 딸이 당한 모욕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 아, 아버님. 나에게 변명할 심산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놈. 나는 멱살을 움켜쥐었다. 옷깃이 손에 잡히는 순간 40년의 원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먹을 들어 올렸다. 떨리는 주먹. 분노로 꿈틀대는 주먹. 하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대신 그 얼굴을 내 눈앞에서 밀쳐냈다. 이놈아. 내 손에 잡힌 그놈은 술에 쩔어 균형을 잃고 그대로 꼬꾸라졌다. 무연히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아버지, 됐어요. 이제 됐어요. 숨을 돌리며 무연의 권유로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나의 재산을 모으며 지켜온 원칙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연은 휴대폰으로 현장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찍었다. 수민의 숨죽여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바닥에 쓰러진 그놈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켜 벽에 밀어붙였다. 너는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았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돈,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넌 사람을 망쳤어. 내 딸의 마음을, 신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망쳐놨어. 그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명을 하려다 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 손을 놓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미 원칙을 깬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놈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민아, 가자.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무연히 마지막으로 호텔방 전체를 촬영한 뒤 우리를 따라 나왔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67평생 지켜온 선이 무너진 순간 나는 괴물이 된 것 같았다. 손을 펴고 또 쥐었다. 그놈의 옷깃을 잡았던 이 손이 낯설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내 손에 남은 그놈의 옷깃 감촉이 며칠간 지워지지 않았다.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그 감촉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어제 그놈의 멱살을 잡았던 내 손을 바라봤다. 67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뜨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원칙을 깰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현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철아, 괜찮나? 어젯밤 일 들었어. 미안하네. 자네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아니야. 현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자네는 폭행하지 않았어. 밀친 것뿐이야.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 자책하지 마. 자네는 아버지였을 뿐이야.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3일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장인어른. 민호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서류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재산 분할하시죠. 나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놈의 얼굴만 응시했다. 그 얼굴에서 두려움 대신 계산을 읽었다. 이놈은 지금도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 제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끼어들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변호사가 말을 이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대신 그놈을 바라봤다. 폭행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다. 탐정 고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민호가 비웃듯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불법 미행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현철이 조용히 서류를 가로챘다. 한참 동안 읽더니 천천히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놈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철저한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역이용할 준비를 해왔다. 호텔 주차장 CCTV에 제 차를 미행하는 장면이 찍혔고 탐정을 고용한 계약서 사본도 확보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제가 고소하면 장인어른도 피해를 입으실 겁니다. 부동산 재벌의 사생활 침해로 기소된다? 언론이 좋아하겠네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놈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내 평생의 원칙이 오히려 약점이 된 순간이었다. 현철이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영철아, 이거 좀 복잡해졌어. 현철은 나를 서재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호 측에서 역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어. 탐정 고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1,300억을 모으며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막상 내 딸을 지키려다 법의 틈에 걸린 것이다.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포기할게요. 민호한테 원하는 대로 주고 이혼할게요. 아버지가 피해 입는 건 못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 딸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지키려 한다. 67평생 이보다 비참한 순간은 없었다. 아내가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단호함이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본 적 없는 강인함이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지만 무연히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매영이 역고소를 준비하는 동안 저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다. 매영의 과거 전과 기록, 다른 여자들과의 사기 행각,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민 누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증거들이에요. 무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다. 그놈에게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그 사실도 수민에게 숨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민 명의로 여러 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흔적도 발견됐다. 심지어 수민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도 있었다. 제가 더 일찍 이걸 찾았어야 했는데. 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가 혼자 고통받는 동안 저는 매영이 사기꾼인 줄만 알았지 범죄자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무능했습니다. 무연아, 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내 누나를 지켰어. 이만큼이면 충분해. 현철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검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다. 영철아, 이거면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야. 현철이 화면을 가리켰다.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 역고소? 그런 건 문제도 안 돼. 이 정도 증거면 검사가 기소하는데 1초도 안 걸려. 나는 희망을 되찾았다. 아니, 희망 이상이었다. 정의를 되찾은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수민, 무현, 아내, 현철과 경찰 그리고 그놈까지. 우리 집 거실에 모두가 모였다. 민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들어왔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의 변호사도 함께였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현히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범죄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위조된 대출 서류, 도박장 출입 기록, 다른 여자와의 아이에 관한 DNA 검사 결과, 호텔 사진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아, 아버님, 이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일이야. 나는 말을 끊었다. 내 딸을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우리 가족을 농락한 증거야. 그리고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이기도 하지. 현철이 일어섰다. 강민호 씨, 당신은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배임의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현철이 서류를 꺼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신이 준비한 역고소는 기각될 것입니다. 탐정 고용은 합법이고 당신이 저지른 범죄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갚을게요. 제발.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용서?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용서? 내가 사랑한다고 속였던 내 딸의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났지. 그리고 지금도 돈만 생각하고 있어. 내 눈빛에 보여. 수민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다. 법이 내 죗값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난 그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수민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누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누나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 누나.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는 무현을 수민이 끌어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무현아. 이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넌 날 지켜줬어. 그걸로 충분해. 무현이 조용히 우리를 안아줬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읽었다. 우리는 이겨냈어요, 여보.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함께 버텼다. 첫 공판에서 민호는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현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검사가 서류를 펼칠 때마다 그놈은 변호인과 속삭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수민을 바라봤다. 딸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내 딸은 강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공판. 검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수민 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서류입니다. 총 5건,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민의 서명이 위조된 대출 서류, 도박장 출입 기록,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수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내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세 번째 공판. 민호의 과거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첫 번째 여자가 증언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 통장만 사랑했더군요.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번째 여자의 차례였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저는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수미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는 여자들의 손을 잡으며 함께 울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하는 동시에 더 큰 분노로 만들었다. 휴정 시간 수민이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번째 공판. 민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하지만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며 그중 1명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명백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다. 5번째 공판. 최종 선고 전 내가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또렷하게 저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재산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건 가족입니다.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불행한 걸 보면서도 처음엔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 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계획범죄로 죄질이 나쁘며 사회의 경각심을 고려하여 피고인 강민호에게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정의의 소리였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민호가 수민을 봤다. 수민아, 미안해. 나 정말.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수민이 말했다.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결정해. 아버지는 내 곁에 있을게.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감옥에 있었고 재산 분할도 수민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석 달 후 수민은 정식으로 이혼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고집부려서 죄송해요. 수민이 말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수민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랑은 죄가 아니야.
내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넌 용감한 거야. 무연히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다. 그 소리가 내 가슴에 울렸다. 새로운 시작. 67의 나이에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들릴 줄 몰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수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수민이를 위해 강남의 한 건물을 매입해 1층을 선물했다. 재산은 이렇게 쓰라고 모은 것이다. 아버지, 이렇게 비싼 건물은 수민아,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이건 투자야. 내 딸이 내리는 커피는 분명 성공할 거니까. 카페 오픈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무연히 축하 화환을 들고 왔고 현철도 가족들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왔다. 수민 씨, 축하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철 아저씨. 현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영철아, 자네 딸 커피 솜씨 대단한데? 내가 매일 올 것 같아. 수미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가끔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가끔 딸의 카페에 들렀다. 아버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이 미소가 진짜가 되는 날을 기다렸다. 어느 날 수민이 내게 편지를 줬다. 카페 오픈 한 달 후였다. 아버지께,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민호라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아침에 내리는 첫 커피의 향이 저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67평생, 이 편지만큼 소중한 건 없었다. 현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영철아,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우리는 단골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40년을 다닌 곳이었다. 현철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자네 딸, 요즘 정말 잘 지내더라. 카페도 장사 잘 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렇겠지. 현철이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자네가 해냈어. 재벌이라도 딸의 행복은 살 수 없지만 딸을 지키는 데는 쓸 수 있었어.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난 길을 잃었을 거야. 무슨 소리. 친구 아닌가. 현철이 웃었다. 그나저나 자네, 그날 호텔에서 정말 주먹을 휘두를 뻔했다며? 평생 폭력 싫어하던 자네가? 그래.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그냥 아버지였어. 딸을 지키고 싶은. 그게 당연한 거야, 영철아. 현철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영웅이야. 딸을 지옥에서 구해낸 영웅이지. 나는 손을 저었다. 무슨 영웅?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영웅이라면 무연이지. 그 아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
무연히도 훌륭해. 하지만 그 용기는 자네한테 배운 거야. 카페 오픈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수민의 변화를 느꼈다. 새벽 3시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괜찮아, 수민아. 무슨 일이야? 악몽을 꿨어요. 민호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나타나서.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꿈이라는 걸. 그 사람은 감옥에 있고 저는 여기 제 카페에 있어요. 잘했어, 수민아. 아버지, 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울었을 텐데 이제는 커피를 내려요.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추출하는 그 시간이 저를 현실로 데려와요. 나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도 잠에서 깬 듯 나를 보고 있었다. 수민이? 응. 악몽을 꿨대. 많이 나아졌네요. 아내가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에게도 말 못했을 텐데. 6개월이 지났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처음엔 아버지 덕분에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수민의 커피와 미소를 보러 오는 단골들이 생겼다. 사장님, 오늘 커피 맛이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 아버지와 함께 마시는 오후의 커피 한 잔, 무연이가 주말마다 들러 누나와 나누는 농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케이크,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수민을 치유하고 있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다. 한 주에 4번에서 3번으로, 2번으로. 카페 오픈 1주년이 되던 날 나는 수민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수민이 물었다. 열어봐. 수민이 봉투를 열자 재단 설립 서류가 나왔다. 내 재산 일부를 너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야. 50억을 출연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이 재단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물론 천천히 내가 준비됐을 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이미 증명했잖아. 넌 강한 아이야, 수민아. 수민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3년 후, 봄날의 카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수민은 한결 편안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진짜 여유가 느껴졌다. 악몽은 이제 한 달에 1번 정도로 줄었다. 어떤 달은 전혀 꾸지 않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수민 씨, 오늘 세미나 자료 가져왔어요.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상담사 이준혁이었다. 1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였다. 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난 동료. 감사합니다, 준혁 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민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준혁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두르지 않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관계. 오늘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용기 내서 찾아오시는 게. 수민이 커피잔을 건넸다. 준혁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수민 씨 덕분이에요. 수민 씨가 직접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나눴다. 조심스럽지만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 창가에 앉아 지켜보던 나는 딸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감사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주면 된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테니까. 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수민이 내 테이블로 와서 커피를 리필해주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웃는 게 좋아서. 저 많이 좋아졌죠? 그래, 많이. 정말 많이. 무연도 카페에 들렀다. 요즘 무연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에 바빴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누나의 카페에 들렀다. 누나, 재단 일은 어때요? 보람 있어. 내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니까. 무연히 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누나를 봤다. 남동생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섞여 있었다. 좋은 분들이랑 일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준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거든. 아내도 함께였다. 아내는 요즘 수민의 카페에서 자원봉사로 제과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수민아, 오늘 만든 케이크 맛봐볼래? 어머니, 감사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내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일상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 아버지, 예전에 갔던 그 산으로 갈까요? 그래, 거기가 좋지. 산 정상.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섰다. 3년 전 수민이 이혼하고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했던 바로 그 산.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민이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 수민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무연히 사진을 찍었다. 자, 다들 웃으세요. 우리는 모두 활짝 웃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3년 전의 사진보다 훨씬 더 밝았다. 하산길에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준혁 씨라고. 재단에서 같이 일하는 분 있잖아요. 응, 아까 카페에 온 분? 네. 그분이랑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천천히요. 수민이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도 헷갈려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싶어요. 친구로 지내면서 제가 준비되는지 보고 싶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수민아.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그리고 만약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라고. 아내가 수민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읽었다. 우리 딸 정말 강해졌네요. 무연히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누나, 준혁 형 괜찮은 분 같던데요. 하지만 누나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고마워, 무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집에 돌아와 나는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수민이 준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카페 오픈 날의 사진, 재단 설립 날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67의 나이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돈도, 권력도, 심지어 원칙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걷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넘어지도록 놔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67평생 나는 성공의 의미를 돈으로 측정했다. 재산을 모으며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 그건 지금 이 순간 내 딸이 카페에서 손님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다. 내 딸이 다시 웃게 된 것이다. 내 딸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것이다. 때로는 원칙을 깨뜨리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의무이자 권리다. 세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고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다. 영원한 사명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내 딸의 카페에서는 오늘도 커피 향이 피어오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재단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는다. 내 아들은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67에 시작된 이야기가 70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별을 바라봤다. 여보. 아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잘했죠? 그래. 우리 잘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딸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이제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지켜보는 부모. 수민이 정말 강해졌어요. 응. 우리 딸 대단해. 준혁 씨, 괜찮은 분 같던데요. 그래.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돼. 수민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요. 아내가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사람 조사하고 난리 쳤을 텐데. 나는 웃었다. 이제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우리의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딸,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 재단에서 누군가를 돕는 상담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우리 부부. 이것이 내가 1300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 함께하는 시간. 67평생을 살아 마침내 깨달은 진리였다.